쨍그랑, 날카롭게 유리가 깨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배경으로 흐르는 사치스러운 클래식 음악. 뉴욕에서 가장 호화로운 자선 파티장, 월스트리트의 거물 조나단 밀러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한국어 교사 한유진의 발치에 내던졌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하나가 그녀의 뺨을 스쳐 선홍색 핏자국을 남겼다. 고작 아시아 출신 선생 따위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을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라. 하지만 한유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손수건을 꺼내 뺨에 피를 닦아냈고 그 눈은 흔들림 없이 재벌 총수를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가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밀러 회장님, 혹시 10년 전 사모님의 요트 사고에 얽힌 비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아마 누가 그 안전로프를 잘랐는지 아는 것 같아서요. 오만했던 재벌 총수의 심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 거칠게 움켜쥐는 순간이었다. 가을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무지갯빛으로 흩어지는 오후였다. 명문 국제학교 세인트 앤드류스의 상담실은 고풍스러운 책 냄새와 값비싼 원목 가구의 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한유진은 책상 맞은편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남자 조나단 밀러를 담담하게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이 학교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월스트리트를 주무르는 거물이었으며 유진이 맡은 반 학생 데니얼 밀러의 아버지였다. 그의 파란 눈에는 타고난 오만함과 동양인인 유진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다. 마치 값비싼 카펫에 떨어진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회장님, 아드님 데니얼의 학교 폭력 문제가 최근 들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데니얼의 만행이 기록된 상담일지와 피해 학생들의 울음 섞인 진술서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데니얼은 한국에서 온 전학생의 점심 식판을 엎으며 김치 냄새 나는 원숭이는 우리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폭언을 퍼부었고 그 장면을 여러 학생이 목격했다. 하지만 조나단 밀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는 상담실의 무거운 공기를 비수처럼 갈랐다. 학교 폭력, 인종차별, 한 선생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것 아니오? 내 아들은 그저 사내놈들끼리 할 수 있는 장난을 좀 친 것뿐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커녕 유진의 문제제기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의 논리 속에서 그의 아들은 강자였고 강자의 장난은 약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오만한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장난이라고 하시기엔 피해 학생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명확한 폭력이며 데니얼에게는 전문가의 상담과 엄격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교사로서의 소신이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소신은 조나단의 귀에는 주제넘은 간석으로 같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유진의 책상 위를 멸시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선생은 당신의 그 이상한 언어나 가르치는 일에나 집중하는 게 어떻소? 우리 같은 상류층의 일에 끼어드는 것보다는 말이오. 그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뿌리 깊은 계급의식과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폭력이었다. 그는 유진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동양인이라는 출신을 들먹이며 그녀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평가할 자격조차 없다고 선을 긋고 있었다. 이상한 언어, 그가 내뱉은 그 단어는 유진이 지켜온 정체성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말이었다. 상담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유진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가늘게 딸리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인간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차가워서 조나단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저는 회장님 같은 분들의 세계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녀의 목소리는 비굴함이 아닌 날카로운 경고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 이곳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는 규칙이 적용되죠. 아드님의 문제는 학교의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처리될 겁니다. 조나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고작 동양인 여교사 하나가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유진을 덮쳤다. 후회하게 될 거요, 선생. 아주 뼈저리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상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유진의 귓가를 어지럽게 울렸다. 혼자 남은 유진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창밖, 가을 햇살 아래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잃을 것이 없지만 저 오만한 남자에게는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그날의 모욕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아주 작은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세인트 앤드류스 교정은 깊은 어둠과 적막에 잠겨 있었다. 낮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복도는 이제 텅 비어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한 유진은 자신의 작은 연구실에서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조나단 밀러와의 면담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눈빛과 경멸 어린 말투, 그리고 이상한 언어라고 내뱉던 그 순간의 모욕감이 지워지지 않고 뇌리에 맴돌았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벌어질 힘겨운 싸움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것은 교사로서의 양심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이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텅 빈 복도를 울리는 구둣발 소리는 점차 그녀의 연구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경비원일까? 그녀가 의아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연구실 문이 예고도 없이 벌컥 열렸다. 문 앞에는 조나단 밀러가 서 있었다. 그는 낮에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의 몸에서는 짙은 위스키 향이 풍겼고 그의 눈은 낮보다 훨씬 더 번들거리며 불쾌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포식자처럼 거만하게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용무가 있으시면 내일 정식으로. 하지만 조나단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문을 닫고 안으로 잠그기까지 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그는 유진의 비좁은 연구실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더러운 뒷골목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낮에는 내가 좀 심했소, 한 선생. 사과하지. 그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목적을 위한 위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수표책과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그는 유진의 책상 위에 수표 한 장을 보란듯이 올려놓았다. 액수칸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 정도면 되겠소. 이 돈으로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사든 아니면 선생 개인적으로 쓰든 상관하지 않겠소. 대신 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없었던 일로 덮는 거지.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인간의 양심도 존엄성도 심지어 진실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 돈이면 당신 같은 여자는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책상 위의 수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조나단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제 양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학생의 상처는 돈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조나단은 그녀의 거절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듯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는 유진의 저항을 더 큰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럼 이건 어떻소? 그는 한층 더 노골적이고 추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선생이 나를 대접해준다면 이 수표의 10배를 학교에 기부하지. 선생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텐데 당신 같은 동양 여자들이 백인 남자에게 환상을 품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으니. 그의 말은 이제 모욕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극악무도한 능욕이었다. 그는 유진의 인종과 성별을 싸구려 상품처럼 취급하며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이성과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손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온 힘을 실어 그의 뺨을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좁은 연구실을 가득 메웠다. 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마치 교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조나단의 거대한 몸이 순간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에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맞아본 적이 없었다. 충격은 곧바로 살인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감히 니까짓게 날 쳐! 그는 금방이라도 유진의 멱살을 잡고 그녀를 집어 던질 듯이 손을 뻗었다. 유진은 뒷걸음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꼿꼿하게 서서 맹수처럼 변한 그를 똑바로 노려두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 당당한 태도에 조나단은 순간 주춤했다. 그는 씩씩거리며 분노를 삭혔다. 그는 이런 하찮은 여자 때문에 폭력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신 더 교활하고 잔인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악마의 그것처럼 뒤틀려 있었다. 좋아, 한 선생. 오늘 밤 일은 내가 똑똑히 기억해두지.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주워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연구실을 나갔다. 문이 다시 한번 쾅 하고 닫혔다. 혼자 남은 유진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풀렸다. 그녀는 책상에 몸을 기댄 채 간신히 서 있었다. 뺨을 때린 손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비장한 각오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 밤의 이 모욕을,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고 뼈에 새기듯 다짐했다. 이 하룻밤의 사건은 뉴욕 사교계를 뒤흔들 자선 파티의 비극을 잉태하는 불씨가 되었다. 뉴욕의 심장부,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맨해튼의 중심에 조나단 밀러의 제국, 밀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왕의 집무실처럼 화려하고 거대했다. 하지만 그 며칠간 그 공간의 주인은 왕좌에 앉은 폭군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의 신경은 온통 그날 밤 자선 파티에서 한유진이 속삭였던 마지막 말에 곤도서 있었다. 누가 그 안전 노프를 잘랐는지 아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독침처럼 그의 기억 깊숙한 곳을 찔렀고 잠들었던 악몽을 깨웠다. 10년 전 요트 사고. 세상에는 그의 아내 클레어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언론은 비극적인 사고로 아내를 잃은 월스트리트의 거물을 동정했고, 그는 슬픔에 잠긴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존재하며 때때로 그를 괴롭혔다. 그런데 어떻게 고작 아시아에서 온 평범한 교사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질문들이 망령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최고의 정보팀을 소집했다. 전직 FBI 요원과 CIA 출신들로 구성된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유능한 그림자들이었다. 한유진, 28세, 한국 출신.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밟은 땅, 마신 공기, 만난 사람, 모든 것을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단, 절대 그녀가 눈치채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한유진이 단순한 협박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카로운 신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했다. 마침내 정보팀의 책임자가 그의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곤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그는 얇은 서류 파일을 조나단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조나단은 신경질적으로 파일을 빼앗아들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다. 한유진,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뉴욕으로 건너와 세인트 앤드류스에 고용됨. 재정 상태 깨끗하고 범죄 기록 전무. 주변인들의 평판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 그녀의 과거에는 그 어떤 특별한 점도 의심스러운 구석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고 평범한 이력이었다. 이게 전부야. 조나단이 으르렁거렸다. 네, 회장님. 지난 10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가 클레어 여사님의 사고와 연관될 만한 접점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나단은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이 완벽하게 깨끗한 이력은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유령인가? 아니면 그녀 뒤에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대한 배후가 있는 것인가? 그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비서가 인터폰으로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한국에서 온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민호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민호,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소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평범한 서류 봉투였다. 그는 별 기대 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떤 서류나 편지도 없었다. 대신 벨벳으로 된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 내용물을 손바닥 위에 쏟았다. 그 순간 조나단의 숨이 멎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작은 진주 머리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10년 전 죽은 그의 아내 클레어가 생전에 몸의 일부처럼 아끼고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다. 그 머리핀은 요트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어떻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한국인 변호사의 손을 통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단 말인가. 조나단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손을 떨며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진주의 감촉이 그의 죄책감을, 그의 공포를 날카롭게 자극했다. 한유진, 그녀는 단순한 협박범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혹은 진실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손에 쥔 유령이었다. 이민호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한유진의 배후인가? 그는 즉시 정보팀에게 이민호라는 변호사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한유진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밀한 상대였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이 작은 진주 머리핀 하나만으로 조나단의 가장 깊은 공포를 건드렸고 이 싸움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조나단은 통유리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불빛의 제국이 이제는 작은 진주 머리핀 하나의 무게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중심에는 그가 벌레처럼 경멸했던 아시아 출신의 평범한 여교사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는 결코 알지 못했다. 이 진주 머리핀이 앞으로 그를 끌고 갈 거대한 비극과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저승사의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진주 머리핀이 나타난 이후 조나단 밀러의 시간은 지옥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아내 클레어의 환영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차가운 바닷물을 뚝뚝 흘리며 그의 침대맡에 서서 "왜 그랬어?" 라고 속삭였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부와 명예라는 견고한 성벽에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과거의 망령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었다. 이민호 변호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는 한국의 유능한 젊은 유능한 인권 변호사였고 한유진과는 오랜 친구 사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조나단은 직감했다. 이민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한유진의 보이지 않는 칼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이 불확실한 공포를 끝내야만 했다. 그는 직접 한유진을 만나 그녀의 입에서 진실을,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한유진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장소는 사람이 붐비지 않는 조용한 카페, 시간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의 제안은 이전의 오만함 대신 교활한 공손함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한유진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짧은 문자로 답장을 보내왔다. "내일 오후 3시 브루클린의 작은 카페에서 보죠." 그녀의 짧은 메시지 속에는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조나단이었다. 그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는 한유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나타날지 상상했다. 승리에 도취된 모습일까? 아니면 여전히 그 차가운 무표정일까?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다. 교사라기보다는 대학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조나단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아 웨이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보였다. 조나단은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뭐하는 게 뭐여, 한 선생? 그 머리핀 어떻게 손에 넣은 거요?" 그는 그녀가 그저 우연히 머리핀을 손에 넣은 기회주의적인 협박범이기를 바랐다. 그 편이 차라리 다루기 쉬울 터였다. 한유진은 찻잔을 들어 향기를 음미했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가 중요한가요, 회장님? 중요한 건 그게 지금 제 손에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회장님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조나단의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조나단은 그녀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돈을 원하겠지. 얼마면 되겠소? 당신 입을 다물고 그 머리핀을 나에게 넘기는 값으로 얼마를 원하냔 말이오." 그는 수표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다시 한번 돈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한유진은 수표책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조나단은 놓치지 않았다. 역시 돈 때문이었나.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그녀에 대한 경멸감을 숨기지 않은 채 말했다. "액수는 당신이 부르시오. 당신 같은 여자에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구경하게 해주지." 그의 오만한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한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카페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조나단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너무나도 차분했다. 100만 달러, 그 정도면 되겠네요. 조나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재산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가 수천만 달러를 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요? 한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그 돈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진심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의 피로감이 서려 있는 듯 했다. 조나단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멍청하거나 아니면 겁을 먹은 것이다. 어쨌든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그는 즉시 수표에 100만 달러를 적어 그에게 건넸다. 그녀는 수표를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는 벨벳 주머니에서 진주 머리핀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회장님. 이 일에 대해 다시는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고맙군요, 회장님. 이 돈이면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카페를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가벼워 보였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조나단은 손안에 진주 머리핀을 내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유진을 더욱 경멸하게 되었다. 고작 100만 달러에 자신의 비밀과 양심을 팔아넘긴 그저 그런 속물적인 여자일 뿐이라고.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받아간 그 100만 달러는 침묵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전쟁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되찾았다고 믿는 진주 머리핀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복제의 칼 중 가장 무딘 칼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한유진이 파놓은 첫 번째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었다. 한유진이 사라진 며칠 동안 조나단 밀러는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진주 머리핀은 그의 서재에 깊숙한 금고 안에 봉인되었고 그는 그것과 함께 10년 전의 악몽도 함께 묻었다고 밀었다. 그는 다시 월스트리트의 무자비한 왕으로 돌아왔다.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거래를 지휘하고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자신의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룩처럼 불쾌했지만 이제는 지나간 해프닝으로 치부되었다. 그는 고작 100만 달러에 자신의 비밀을 팔아넘긴 여자를 떠올리며 경멸 어린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짧고 기만적이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리는 순간 그의 제국을 뒤흔들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다. 밀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주가가 아무런 예고 없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주가를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것처럼.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폭주했고 전광판의 숫자는 붉은 피를 흘리듯 맹렬하게 떨어져 내렸다. 조나단의 사무실은 전쟁터로 변했다. 수십 명의 분석가와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지르듯 보고를 쏟아냈지만 아무도 이 갑작스러운 폭락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시장에는 그 어떤 악재도 부정적인 뉴스도 없었다. 바로 그때 조나단의 개인 단말기에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월스트리트 언더그라운드 포럼을 확인해 보시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포럼에 접속했다. 그곳은 정보와 루머가 빛의 속도로 거래되는 월스트리트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포럼의 메인 페이지에 떠있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만든 한 줄의 문장을. 속보, 밀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조나단 밀러 회장 10년 전 아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 확산 중. 루머,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루머는 때로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것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불을 지르는 기름이었고 공포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공격한 것이다. 조나단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돈을 받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경멸에 맞지 않았던 바로 그 여자, 한유진.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가 가져간 100만 달러는 침묵의 대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비용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돈으로 최고의 해커를 고용하고 정보 브로커를 매수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한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그의 파멸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허탈하고 분노에 찬 웃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고작 아시아 출신 여교사 한 명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당장 정보팀을 호출해 루머의 근원지를 추적하라고 소리쳤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주가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한 번 터져나온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루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자극적인 이야기로 부풀어졌고 밀러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의 자산 수십억 달러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렸다. 그날 저녁, 완전히 녹초가 된 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조나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갑고 침착한 한유진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주식시장은 참 재미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나 흥분이 아닌 어른 같은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니년 짓이냐? 조나단이 으르렁거렸다.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돈으로 작은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과거에 대해서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회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당신이 내게 했던 모욕, 그리고 당신이 내게 덮어 씌우려 했던 그 추악한 제안.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자와 함께 돌려줄 생각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의 오만한 제국이 잿더미가 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또 하는 단절음이 조나단의 귓가에 섬뜩하게 울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복수를 위해 10년을 기다려온 치밀하고 잔인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그는 금고에서 진주 머리핀을 꺼내 손에 쥐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다는 지독한 절망감과 공포였다. 거짓의 세계에 생겨난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며 그의 모든 것을 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조나단 밀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한유진의 선전포고는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져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얕보지 않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목을 조여오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반격의 칼을 갈았다. 그녀의 약점을, 그녀의 배후를,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패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이 싸움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던진 미끼를 물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한유진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보이는 이민호 변호사였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해 이민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알아냈고 약속도 없이 무작정 그곳을 찾아갔다. 이민호의 사무실은 월스트리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정직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변호하며 얻어낸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다. 이민호는 갑작스러운 거물의 방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젊었지만 그의 눈빛은 노련한 승부사처럼 깊고 단단했다.
그는 조나단에게 차 한 잔을 권하며 침착하게 용건을 물었다. 조나단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협상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 변호사, 나는 한유진 선생과의 오해를 풀고 싶소. 그녀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 파멸이라면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소. 혹시 10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주시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호소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은 상대의 빈틈을 찾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이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류함을 뒤져 낡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 정말 진실을 원하신다면 이걸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변조되어 누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요트의 안전 로프를 자른 건 나였소. 톰슨 상원의원이 시킨 일이었지. 클레어 여사만 사라지면 두 사람이 함께 추진하던 거대 프로젝트의 모든 이권이 상원의원 차지가 될 거라고 했어. 나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녹음이 끝나자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조나단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톰슨 상원의원, 그는 조나단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수십 년간 동고동락해온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톰슨의 정체 진출을 도왔고 톰슨은 그의 사업에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라고 사주했단 말인가. 조나단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아내가 죽은 직후 톰슨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 그리고 그로 인해 그가 얻었던 막대한 정치적 자금,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배신감에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녹음 파일 진짜요? 이민호가 물었다. 그의 눈은 조나단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다. 조나단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녹음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믿었던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민호에게 거액의 수표를 던져주며 소리쳤다. 이 녹음 파일 원본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리고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민호는 못 이기는 척 수표와 녹음기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사무실을 뛰쳐나온 조나단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력과 언론 인맥을 총동원해 톰슨 상원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 형식을 빌려 톰슨의 비자금 내역과 부정부패 혐의를 언론에 터뜨렸다. 톰슨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조나단의 탈세와 불법 로비 혐의를 폭로하며 맞섰다. 월스트리트의 왕과 워싱턴의 거물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뉴욕 전체가 그들의 추악한 스캔들로 들끓었다. 두 마리의 거대한 상어가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그들의 제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한유진이 설계한 거대한 덫이었다. 그 녹음 파일은 가짜였다. 이민호가 전문 성우와 음성 변조 기술자를 고용해 만들어낸 정교한 위조품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목적은 조나단과 톰슨 두 괴물이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게 만들어 자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10년 전 18살의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한유진은 바로 그 비극의 요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파티 플래너 보조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조나단 밀러와 톰슨 상원의원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하여 클레어 여사를 살해하는 장면을. 그들은 클레어 명의의 막대한 상속재산을 가로채고 그녀가 알고 있던 자신들의 자금 세탁 비리를 덮기 위해 사고를 위장하여 그녀를 죽인 것이었다. 그 진주 머리핀, 그것은 그녀가 우연히 주운 것이 아니었다. 바다로 떨어지기 직전 클레어 여사가 살려달라는 마지막 절규와 함께 그녀의 손에 필사적으로 쥐어준 그날의 진실을 담은 유일한 증표였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그날의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복수의 칼을 뽑아든 것이었다.
조나단은 자신이 한유진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친구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한유진이 파놓은 두 번째 함정, 그 깊고 어두운 거짓의 늪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진실의 빛은 아직 너무나도 멀리 있었다. 서로를 향한 물어뜯기는 며칠간 계속되었다. 조나단 밀러와 톰슨 상원의원은 서로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며 공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제국은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두 노회한 괴물은 마침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터져나오는 폭로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들의 싸움을 조종하며 불길을 더욱 키우는 듯한 기분. 마침내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정을 판 사람이 바로 그들이 벌레처럼 여겼던 여자, 한유진이라는 사실을. 분노는 증오가 되었고 증오는 살이로 변했다. 두 남자는 일시적인 휴전을 맺었다. 그들의 공동의 적 한유진을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법이나 돈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방법, 바로 폭력을 선택했다. 그들은 이민호 변호사를 납치했다. 그리고 그를 미끼로 한유진에게 연락했다. 내 친구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오늘 밤 12시 이스트 강변에 버려진 13번 부두로 혼자 나와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은 협상이 아닌 명백한 살해 예고였다. 한유진은 그들이 덫을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야만 했다. 이민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10년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 공포에 떨건 그녀를 유일하게 믿어주고 그녀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곁을 지켜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파트,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사건 자료들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에는 10년 동안 간직해온 진짜 증거, 클레어 여사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품속 깊이 숨겼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만이 서려 있었다. 한편 조나단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아들 데니얼. 그는 최근 아버지의 급격한 변화와 집안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들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아버지가 톰슨 상원의원과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 계집을 부두로 끌어내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끝내야 해. 데니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계집이 자신이 괴롭혔던 한유진 선생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가 무슨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비밀을,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아버지의 차를 뒤따랐다. 밤 12시 13번 부두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녹슨 컨테이너들은 거대한 괴물들의 묘비처럼 음산하게 서 있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한유진 혼자였다. 그녀는 낡은 등대불빛 아래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홀로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기어나왔다. 조나단과 톰슨,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깡패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칼이 번뜩이고 있었다. 조나단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증오로 이그러져 있었다. 감히 우리를 속여, 이 더러운 계집. 네가 가진 걸 다 내놔.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한유진은 비웃었다. 당신들 같은 인간들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을 만큼 내가 어리석어 보이나요? 그녀는 품에서 가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건가요? 하지만 진짜는 절대 당신들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톰슨이 소리쳤다. 전연을 잡아, 산채로 잡아서 진짜를 찾아내. 깡패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유진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혹독하게 무술을 연마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날렵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급소를 공격하며 한 명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몸에 하나둘 상처가 늘어갔고 그녀의 숨은 점점 가빠졌다. 그 모든 광경을 멀리 떨어진 컨테이너 뒤에 숨어있던 데니얼이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친구의 아버지가 한 여자를 죽이려 하는 끔찍한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가 몸을 숨기려 움직이는 순간 발밑에 깡통을 걷어찼고 그 소리에 깡패 하나가 그를 발견했다. 뭐야 이 꼬마는? 깡패는 데니얼의 멱살을 잡고 그를 격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데니얼의 목을 향했다. 데니얼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 돼! 피투성이었던 한유진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데니얼의 앞을 가로막고 섰고 깡패가 휘두른 칼은 그녀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입에서 붉은 키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몸이 쓰러지는 순간 그녀가 품속에 숨겨두었던 진짜 녹음기의 자동 재생 버튼이 눌러졌다. 부두 전체에 숨겨져 있던 스피커를 통해 10년 전 그날의 대화가 악마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해야 해. 걱정 마. 그녀만 죽으면 모든 재산과 권력은 우리 차지가 될 테니. 데니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분명 자신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선생님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괴물처럼 변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부둣가의 안개 속으로 한 소년의 울음소리와 뒤늦게 밝혀진 진실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스트 강변의 축축한 안개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13번 부두 위로 10년 전의 목소리가 망령처럼 떠다녔다. 숨겨진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녹음기 속 대화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의혹이나 루머가 아니었다. 그것은 월스트리트의 왕과 워싱턴의 거물이 직접 자백하는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깡패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손에 든 흉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닌 끔찍한 살인 음모의 하수인이었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조나단 밀러와 톰슨 상원 의원, 바로 그들이었다. 조나단은 자신의 목소리가 10년 전 클레어를 죽이기 위해 내뱉었던 그 차가운 단어들이 부두를 울리는 것을 들으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한유진에게 향했다. 저 여자가 10년 동안 이 칼을 품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어떤 집념을 가진 괴물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톰슨 역시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의 정치 생명, 아니 그의 인생 자체가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데니얼이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자애롭고 위대하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진짜 목소리가 그의 고막을 찢고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단 말인가. 그가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그 폐허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 한유진이 흘린 피와 뒤섞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유진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절규하는 데니얼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미안했다. 복수는 오직 조나단과 톰슨을 향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 칼날이 가장 순수했던 영혼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데니얼의 뺨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다.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어둠을 찢으며 부두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이민호 변호사. 그는 납치당하기 직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켜두었고 특정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도록 설정해 놓았던 것이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경찰차의 불빛이 안개를 뚫고 부두 전체를 대낮처럼 비추었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했다. 조나단 밀러는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을, 절망에 빠진 아들을,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한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 맺힌 것은 분노도 공포도 아닌 지독한 허무함이었다. 그는 평생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지금 이 순간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순순히 손을 들었다. 톰슨 상원의원은 발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내 경찰견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유진의 몸을 들것에 실었다. 한 경찰이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증거물로 수집했다. 데니얼은 멍하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주며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피와 눈물로 서명되었던 10년간의 침묵의 서약은 마침내 한 여자의 용기와 희생으로 깨졌다. 한 제국의 멸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한 소년의 길고 긴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부두에는 차가운 강바람만이 모든 비극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처럼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제9장 아들의 고백 충9 러이투 꼬콘짜이 병원의 하얀 벽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그 모든 소리가 데니얼의 귀에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름처럼 멀게만 들렸다. 그는 응급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비싼 옷은 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잿빛 하늘처럼 텅 비어 있었다. 몇 시간 전 부두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다니며 끊임없이 그를 찔렀다. 한유진 선생님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생명이 위독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데니얼은 자신의 심장 일부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을 그 선생님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던 그 순간이 눈앞에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녀의 따뜻했던 피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죄책감이 무거운 납덩이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경찰관들이 그에게 다가와 몇 가지를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혀는 굳어버렸고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TV 뉴스에서는 온통 아버지와 톰슨 상원의원의 추악한 범죄에 대한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왕, 추악한 살인범으로 전락하다. 헤드라인의 글자들이 독사처럼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믿었던 그의 영웅은 이제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희대의 살인마가 되어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를 증오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그의 어린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질문들이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때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데니얼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비는 넘겼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정말 강한 분이시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데니얼의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미안함의 눈물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을 넘어선 어떤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한유진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자신의 몸뚱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완성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신의 몫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 데니얼 밀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의 증인, 한 인간으로서 그곳에 가는 것이었다. 경찰서 조사실, 담당 형사는 갑자기 찾아온 거물급 용의자의 아들을 보며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서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다. 데니얼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입을 열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부두에서 듣고 본 모든 것을요. 그는 그날 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던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끔찍한 음모, 그리고 한유진 선생님을 해치려 했던 모든 상황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의 증언은 조나단 밀러의 범죄를 입증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아, 정말 네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는 거니?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어. 데니얼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를 죽인 그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너무나도 침착하고 슬펐다. 그는 아버지와의 모든 인연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겪어야 할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처절한 의식이었다. 한 소년의 고백은 한 제국의 종말을 고하는 조종이었다. 아들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죄를 단죄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정의로운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날 밤 뉴욕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한 소년은 어른이 되었다. 데니얼의 증언은 메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다.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나가 조나단 밀러와 톰슨 상원의원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아들의 목소리로 확인된 아버지의 죄는 그 어떤 변명이나 법적 기술로도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의 낙인이었다. 재판은 세계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조나단 밀러와 톰슨 상원의원은 살인, 살인교사, 증거인멸 등 수십 개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이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조나단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텅 빈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의 눈을 통해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고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왕은 초라한 죄수가 되어 법정을 떠났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밀러 인베스트먼트 그룹, 그 거대한 금융제국은 주인을 잃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결국 회사는 파산했다. 월스트리트의 신화는 그렇게 추악한 스캔들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새로운 뉴스에 열광하며 점차 그들의 이름을 잊어갔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한유진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의 옆구리에는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10년간의 무거운 짐은 마침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을 쫓기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 전에 조나단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건넸던 $100만 찾아왔다. 그것은 추악한 거래의 상징이었지만 그녀는 그 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하여 클레어 앤 유진 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은 그녀처럼 학교폭력과 권력형 범죄의 피해를 입었지만 돈과 힘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치유와 희망의 씨앗을 심기로 한 것이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리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복수가 아닌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선 후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재단이 저처럼 침묵을 강요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녀의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재단은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편견과 증오의 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제2의 조나단 밀러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재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더 큰 의미의 선생님이 되었다. 그녀가 겪었던 비극은 더 큰 선을 위한 자양분이 된 것이었다. 제국의 붕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싸움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다. 뉴욕의 거리는 다시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밀러 가문의 비극은 낡은 신문기사처럼 희미해져 갔다. 한유진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재단의 작은 사무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강의실을 오가며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어를 가르쳤다. 다만 이제 그녀의 학생들은 값비싼 등록금을 내는 상류층 아이들이 아니라 인종도, 국적도, 피부색도 제각각이지만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눈부신 봄날 오후,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 주소는 소년 심리치료 및 재활센터. 보낸 사람의 이름은 데니얼 밀러였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유진의 마음은 잠시 멈는 듯 했다. 사건 이후 데니엘은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입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툴지만 정성 들여 쓴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유진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요. 그땐 제가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해주셔서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거나 평생 진실을 모른 채 괴물 같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갔을 겁니다. 선생님은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영혼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제가 제 자신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도 될까요?
그때는 제가 선생님께 배운 한국어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데니얼 올림. 유진은 편지를 다 읽고 창밖의 파란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문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한 소년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작은 편지 한 장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그 소년이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자신을 찾아올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재단의 작은 강의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유진은 칠판 앞에 서서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에게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향한 순수한 호기심과 존중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사랑. 아이들이 서툰 발음으로 하지만 활짝 웃으며 따라했다. 사랑. 그 작은 단어 하나가 햇살처럼 강의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실이 가진 꿋꿋한 침묵이다. 피와 눈물로 서명되었던 그날의 침묵의 서약은 마침내 한 사람의 용기로 깨졌다. 그리고 한 제국의 붕괴 속에서 정의와 치유의 씨앗은 이렇게 아주 작지만 단단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증오와 편견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약속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